체리나 한 번씩 이거 봐줘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죠? 그죠? 재빈아 오케이? 그래. 그래. 재륜 오케이? 재빈이 뭐야? 그럼 형제예요? 재빈 재륜? 네? 재빈 재륜? 재빈이요? 재빈. 아니. 아닌데? 재빈. 아닌가 보다. 너는 얘는 지원이. 지원이죠. 그래, 지원이. 그래, 자 보자. 제 이름도 몰라요.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헷갈려. 아니 자기 이름을 까먹을 수는 없죠. 아까 저기 재륜이 언니가 지원이 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인 줄 알았는데 재륜이 지원이었어요. 그래, 자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원래 표현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죠? 흑체복사. 흑체복사가 보통 그 어느 교과 과정에서 배우냐면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지구과학 시간에 요거 막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배울 수 있는 거라 흑체복사에 대해서 그때 그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대신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교과 과정상 한 2년 전인가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화학 시험에서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뭐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걸 좀 다 설명하자 했는데 한 주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하고 얘는 그냥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해요. 왜냐면 2년 전에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별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내용만 하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필요하면 내가 흑체복사에 대한 전체 강의를 줄 건데 그거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뭐냐? 물질에서 출입하는 빛 에너지. 어떤 물질들은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빛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그런 식으로 물질로부터 빛이 출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서 출입하는 빛 에너지는 자 어떻게 되느냐? 빛 에너지는 항상 최소 단위의 자연수배만 가능합니다. 이게 말로 써놓고도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뭐 1,000,000원을 빌렸어요. 그럼 돈 빌린 다음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때 갚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럼 1,000,000원 빌리면 나중에 1,000,000원 한꺼번에 푹 이렇게 갚아도 되는 거고 그렇죠? 안 갚아야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안 갚으면 큰일 나요.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래서 돈 1,000,000원을 빌렸어. 그럼 그거를 나중에 그냥 고스란히 1,000,000원으로 다시 갚아도 되는데 갚을 때 어떻게 갚을 수도 있냐면 나눠 갚을 수도 있죠. 나눠서. 그래서 어떡하냐면 뭐 100만원이나 200만원 생길 때마다 갚아야 되는데 이게 돈 받는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 성격이 좀 이상해서 나누어 갚는 건 되는데 무조건 100만원 단위로 갚아라.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제한 조건이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갚는데 절대로 530만원 이렇게 갚으면 안 돼. 큰일 나. 절대 안 돼. 무조건 돈을 갚으려면 100만원 아니면 300만원 뭐 400만원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만 갚아야 돼. 이 사람 성격 이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 단위가 아닌 단위에 대해서는 뭐냐면 에너지 출입이 안 되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야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해야 뭐를 설명할 수가 있었다. 흑체복사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체복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런 그래프도 있고 뭐 빈의 변이 법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플랑크 역시 그 이유는 몰라요. 왜 저 채권자는 꼭 100만 원 단위로만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몰라요, 이유를. 이유를 모르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해야 이 현상이 설명이 돼서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도입한 걸 그 유명한 플랑크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요 얘기. 그래서 그 최소 단위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요 최소 단위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그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바로 광량자. 자, 광량자 우리말로 광량자고 원래 영어 단어로 뭐예요? 우리 영어 단어로는 포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수식 짜잔 요거.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H 뭡니까? H. 자, 대략 값은 6.626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가 줄세크. 이거고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관련된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텐데 문제도 주니까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방금 현수가 얘기했듯이 플랑크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저 플랑크 상수 어떻게 구해요? 왜냐면 플랑크 상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플랑크 상수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냐면 플랑크 상수 흑체 복사의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례상수를 찾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흑체 복사를 설명하면서 이 상수를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플랑크 상수?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광전 효과? 왜 가은아 잘 안 보여? 아, 키가 커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 제가 들어갈까요? 그래요? 아니. 그래. 안 바꿀래. 왜? 그래? 강해요. 그래요? 지훈아, 그러다가 또 맞는다. 아무 말도 하지 마야겠죠? 그래.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를 또 어디서도 구할 수 있냐면, 광전 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그걸로 노벨상 받죠? 그 광전 효과 데이터 분석하면서도 이 플랑크 상수를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전 효과도 중요한데, 근데 학교 시험에서 광전 효과가 나온 적이 없어서 뭐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몰라요. 학교 선생님 하시면 그때 또 다시 자료 드릴게요. 뭐 anyway, 여기서 요 h를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u 이 표현이 뭐죠? 바로 빛의 진동수죠. 그래서 진동수의 어떤 배수배로 광량자의 에너지가 표현된다라고 도입한 개념을 바로 광량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경근 벌써 주무시는 거예요? 경근 힘내주세요, 알겠죠? 경근 평소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참선을 많이 하나요? 예? 평소에도 참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요 H인 U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다음은 얘가 수식이 요런 꼴로 변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뭔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요 진동수 요 부분을 요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항이 뭐냐? 자, C가 뭐죠? 네, C가 그 유명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요거에 바로 광속이죠. 자, 그 다음에 램다가 뭐죠? 바로 빛의 파장 되겠습니다. 파동이 기초적인 성격으로다가 진동수는
그 파동 속력을 파장으로 나눈 걸로 항상 표현되거든요. 근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웨이브가 빛이기 때문에 속력 자리에다가 빛의 속력을 넣은 거죠. 됐죠? 됐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수식이고요. 그리고 요 수식이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냐면 PC 이렇게 바뀝니다. PC. PC. 오, C는 광속이거든요. 광속 그대로니까 그럼 여기서 난데없이 도입한 P 이거는 뭐다? 요 부분을 치환해서 P라고 둔 거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저기서 경에다 P가 뭐예요? 아니, 그거는 자연스러운 수리적 관계고 P라는 물리량의 이름.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저 광량자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입자적 성격의 물리량도 갖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랑크 가설인데 마지막에 붙은 건 플랑크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업적은 누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바로 일석 씨가 요걸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일석 씨. 네, 일석 씨. 일석. 자, 일석. 우리나라 말로 일석. 독일어로 아인슈타인입니다. 독일어로 아인이 뭐예요? 일이에요. 하나.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S가 아니고요. 독일어에서 ST면 S가 쉬 발음이에요. 쉬. 그래서 스타인이 아니고 슈타인이에요. 슈타인. 알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럼 슈타인의 뜻이 뭐냐? 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아인슈타인이 하도 유명한 물리학자죠. 우리가 그냥 그 이름을 그냥 그렇게 쓰지. 이게 독일 사람, 독일 네이티브한테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이상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뭐냐면은 태희가 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짱돌이라고 지은 거야. 태희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짱돌이라고 지으면 어때? 태희야 어때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아인슈타인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 엄청 당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갔는데 친구 이름이 김짱돌이야. 응? 뭐야? 그쵸? 우진아 어때요? 김짱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여기 장난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어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좀 이 집안 부모님들 좀 희한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또 하나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여러분 혹시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드는 최첨단 CPU 뭐 엄청난 물건일 거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뭐 정밀도와 엄청난 품질을 갖고 있는 CPU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와 여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돌멩이 중 어떤 게 더 복잡한 구조를 갖죠? 어떤 게 더 복잡하죠? 인간이 만드는 최첨단 부품, 전기적이건 기계적이건 그런 물건들, 과학. 돌멩이가 더 복잡해요.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어떤 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 복잡해요? 돌멩이죠. 왜요? 왜? 자, 인간이 만드는 건 인간이 복제할 수 있어요? 복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는 복제할 수 있어요? 복제 못해요? 똑같이 절대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돌멩이라고 하지만 이 돌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전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원리가 사실은 다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이름을 짱돌이라고 지었다는 게 이게 뭐 되게 생각 없이 지은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를 생각하고 아들 이름을 지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Anyway.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일석군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것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조금 희한한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 에너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꼴은 2분의 1 mv 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얘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2분의 1 한 다음에 mv의 v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맞지? 그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PV. 그래서 고전적인 입자들의 에너지 표현은 보통 속력에다가 운동량을 곱하고 거기에 2분의 1 보이시죠? 이런 게 붙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광량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부터 이 단계까지 엄청난 수리적 관계는 있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물리학할 건 아니고 뭐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은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돌돌돌 외워야 돼요. 그래서 흑체복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수식을 외우는 것이다. 요 수식을 외우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억수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쭉 넘어가서 또 이번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잠시 8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81페이지 안 갖고 왔어요? 잠시 8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81페이지에 보시면 그 유명한 무엇이 나오니겨? 바로 그 유명한 보호의 수소원자 모델이 나오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근데 이 보호의 수소원자 모델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했고 내 수업 시간에도 저번 방학 때였나?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했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거 뭐냐면 그거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내가 예전 강의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뭐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요건 예, 여러분들 안다고 치고 이제 그 다음 가볼게요. 어쨌건 보호의 수소원자 모델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네, 그래서 거기 보호 수소원자 모델에 대한 연습 문제가 꽤 많이 붙어 있거든요. 연습 문제 3, 4, 5, 6, 7 요거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86페이지에 보시면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있는데 86페이지 파동 입자 이중성 찾았대요? 파동 입자 이중성? 네, 이 부분 잠깐 한번 슬쩍 언급할게요. 자. 자, 파동 입자 이중성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입자하고 파동이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죠. 파동은 에너지의 형태고 입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하는 알갱이의 성격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파동하고 입자는 매우 다른 것 같지만 그 파동하고 입자가 서로 굉장히 비슷한 언어로 표현된다 라는 거죠. 깜짝이야. 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그러면 준야 여기 앉을래? 여기? 아니 네 책상을 드릴게요. 그렇구나. 저기다 꼈구나. 준이야 어디 다녀온 거예요? 버스 타고 왔다고요? 됐어. 준 책 가져왔어요? 아무도 안 왔다. 잠깐. 그래요. 자,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됐어. 얘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준우야 조금 더 뒤로 가도 되겠다. 스톱. 좋아요. 됐어. 됐어. 그래. 준우야 반가워요. 그래서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에너지, 에너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딱한 알갱이처럼 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입자가 우리가 평소에 만들 수도 있는 몰랑몰랑한 입자가 갑자기 뿅 하고 막 흐물흐물흐물 에너지로 바뀌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곤란해요. 그냥 뭐냐면 그냥 파동은 파동이고 입자는 입자인데, 희한하게도 파동을 입자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입자를 파동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뿐이에요. 그냥 진짜로 딱딱한 알갱이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입자라고만 굳게 믿었던 것을 파동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내 부모님 얘기해줬어요. 부모님의 뜻 얘기해줬어요. 부모님의 뜻.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잖아요. 아빠를 우리 이제 한반도 사람, 동아시아 지역 사람은 어떻게 아빠를 규정하냐면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는 사람이고 이게 뭔 뜻일까요? 도끼예요, 도끼.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도끼를 짊어매고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한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도끼를 짊어매고 어딜 뭐 하러 가요? 바로 to make money예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아버지가 갑자기 야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냐? 그럼 네 그러시면 돼. 알겠어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알겠죠? 그러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뜻이냐면 이거에다가 이게 더해진 거거든요. 그럼 요게 나중에 어떤 글자로 바뀌냐면 요런 글자로 바뀌어요. 예, 우리가 여자라고 부르는 그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가 여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뭘까요? 찌찌요, 찌찌. 찌찌. 뭐 어때요? 나도 찌찌 있어요. 나도 찌찌. 찍히고 있어요. 예, 뭐 어때? 찌찌 없는 사람이 어디서 찌찌 다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 나의 철학인데 있는 걸 있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건 웃긴 것 같아요.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있다.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거의 기능이 뭐냐? 바로 이거죠. To feed. 자, 이 뜻이 뭐겠어요? 밥 주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밥 주는 사람. 그러니까 찌찌를 준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넓게 얘기하면 밥 주는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엄마가 뭐 약간 엄마도 약간 짜증 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 내가 밥하는 기계냐? 그러면 네 이러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게 동아시아가 규정하는 엄마와 아빠의 이게 정의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평균적인 상식이 생각하는 엄마와 아빠의 규정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규정이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규정을 잘 보시면 말이에요. 이 규정이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규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무섭냐면요.
봐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 엄마가 제때제때 밥을 주지 않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안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니까요. 사실 돈을 벌어오고 밥을 주는 건 인간과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엄마가 밥을 해주시는 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정의는 뭐냐면요. 더 무서운 정의는 봐봐. 여기에 이런 거 그려져 있어? 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자, 준이야, 이 글자 이런 거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성 역할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엄마도 성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뭐 맨날 돈만 벌어오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휴일날 아빠는 짜파게티 요리사 해가지고 막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밥을 가족이 먹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 아버지는 엄마가 된 거예요. 네,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 역으로 뭐 맨날 집안 살림만 하시다가 우연찮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주식이 빡 트여가지고 돈이 많이 막 생긴 거야. 그럼 그 순간 그 엄마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적용해 볼 수도 있냐면 예를 들면 애석하게도 한부모 가정도 있을 수 있죠. 그 한부모 가정에서는 그 한 몸에서 엄마와 아빠의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자식들의 밥도 먹여주고 돈도 벌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이기도 하면서 아빠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부모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기능만 존재하는 거지 성 역할이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뭐 서구의 기독교적 개념이랑 섞이면서 막 뭐 성 역할로 뭔가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꼭 여자는 뭘 해야 되고 남자는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그 기능을 수행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에 진짜 그건 와 대단한 걸 봤는데 미국의 어떤 부부였어요. 부부인데 아버지가 뭐 조그만 회사의 CEO야. CEO고 그 남편이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변호사야. 공부도 잘했어. 하버드 로스쿨 나왔어. 둘이 부부야. 했는데 애들을 많이 낳았어. 애들 한 막 5명 낳았어. 둘이서 막. 애들이 많잖아.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애들이 나서 그 전맥이 어린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아기가 탁 낳았을 때 여성의 그 모유로부터 오는 그 아기들의 그런 게 있잖아.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그래서 아기들이 아주 아기 때는 엄마가 이 뭐냐면은 집안 살림과 모든 육아를 전담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애들이 5명이니까 엄청나게 바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둘이서 협의를 해. 협의를 하더니 갑자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아버지가 회사를 정리해. 회사를 정리해서 회사를 팔아버려. 팔아버리고 이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해.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 다시 그 법무부원에 들어가서 다시 돈을 벌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아기 때는 엄마의 손길이 애들에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애들의
그 뭐냐면은 생존성에는 사회적인 기능, 즉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교육이 애들 생존성에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엄마보다는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던 아빠가 애들의 그 뭐냐면은 양육과 혹은 뭐냐면 집안 살림을 전담을 한다면 애들의 생존성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둘이가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 전업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막 애들 막 픽업도 하고 막 그리고 애들 오면 숙제도 봐주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학교에서 싸우고 오면 아 그럴 땐 말이다 아빠가 막 조언도 해주고 막 그리고 엄마는 나가서 돈 벌어 오고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역시 엄마가 능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모습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이 경우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의 모습이 막 스위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아빠인데 내가 갑자기 난 지금 엄마의 모습을 해야지 같이 내가 김선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게 바뀌고 막 이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인데 나의 역할을 엄마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파동 입자 이중성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흐물흐물흐물하듯 이렇게 막 에너지 형태의 파동이 갑자기 단단한 물질이 돼가지고 막 구현화돼서 나타난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파동은 파동일 뿐이에요. 알갱이는 알갱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알갱이의 파동의 언어를 적용해 봤더니 희한한 것들이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중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던 내용이 그 유명한 게 광전효과 실험이죠. 그래서 이 광전효과 물리 시간에 배워본 적 있죠? 배운 적 없나요?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배운 적 있죠? 근데 내가 여러분 기출을 이렇게 막 뒤져본 결과 화학 시험에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전효과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운 걸로 패스를 하고 필요하면 보충 동영상을 보낼게요. 알겠죠? 필요하시면. 그래서 광전효과는 물리 시간에 배운 그 정도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4.2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얘기 되겠습니다. 자, 드브로이 물질파 관련해서 자, 하나 이제 알아두실 게 요겁니다. 우선 첫 번째 고전적 파동에서 운동량 표현. 자, 여기 잘 보시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입자의 가장 유명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량이죠. 그런데 파동의 어떤 성격을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했더니 여러 가지가 설명되더란 얘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게 컴프턴 이펙트 혹은 뭐 광전 효과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뭐 여하튼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아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식이 뭐라고 했죠? E는 HU 램다분의 HC 그리고 PC 이 수식이었죠. 그래서 이 수식을 둘둘둘 외우라고 했는데 이때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운동량은 램다분의 C. 자, 어디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 등호 관계 속에서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파동의 운동량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요걸 따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걸 통째로 암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물리량을 찾아서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수식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잘 보시면 C는 광속이고요. 좀 광속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름 자체가 광속이니까 전형적인 파동의 물리량이죠. 그 다음 자 램다 쏘리.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램다가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바로 전형적인 파동의 물리량이죠. 그 파동의 물리량이 등공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표현된다? 입자적 성격인 운동량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파동의 성격을 입자의 성격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결과인데 이거를 봤던 어떤 프랑스의 귀족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요? 프랑스 귀족이라 내가 또 재벌 얘기 몇 번 해줬죠. 재벌 얘기. 재벌들은 보통 뭐가 된다? 재벌들은 보통 뭐가 된다? 재벌 얘기 안 해줬어요? 돈 많은 백수요? 우연찮게 여러분들처럼 어린 학생들 중에 돈이 아주 많은 그 재벌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삼성 이재용 회장 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어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삼성 회장이니까 삼성 운영을 잘하듯 우리나라 운영도 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성이 돈을 잘 버니까 이재용이 우리나라를 운영하면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재벌들은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재벌들은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요. 공부도 사요. 공부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잣집 애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잣집 애들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이렇게 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안 하게요. 안 합니다. 진짜 부잣집 애들은 학원에 안 와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놀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회사 물려줘요. 네. 그럼 회사는 가만히 내버려도 돌아가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띵가띵가 사는 거. 왜 힘들게 공부하냐 이거죠. 그 진짜 재벌들은 있잖아요. 애들 공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왜 서울 대치동에 가면 학구열이 높고 교육률이 높잖아요. 중요한 건 실제 대치동에 오는 학생들의 집안의 성격들을 분석하면 그 집안의 학생들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대치동 안 가고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안의 소득 수준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대치동 가는 학생들보다. 정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게 아니라 강남이건 강북이건 소득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잖아요. 애들 공부 안 시킨다고요.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소득 수준이 하위권일 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조금 더 열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주말에 KTX 태워가지고요. 대치동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의
그 소득 수준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 극단적으로 부자들은 공부 안 시켜요. 왜? 학위도 학력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는 거예요. 학력을 사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재용한테 어떤 학위가 있어요? 하버드 MBA가 있거든요. NBA. 하버드 이게 쓰면 맞나? 허벌 이게 쓰면 맞나? MBA가 있거든요. MBA가 이제 경영학 석사 자격증이잖아요. 경영학 석사 학위를 MBA라고 하는데 하버드 MBA면 등록금 얼마게요? 6억 정도예요. 6억. 하버드 MBA면 6억 정도예요. 그래서 하버드 MBA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돈 내고 가는 사람은 없고요. 다 장학금 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학금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가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이 학교가 말랑말랑한 학교야? 어마어마한 학교야? 어마어마한 학교지. 그럼 이 학교에 들어와서 사실은 MBA를 따는 건 쉬운 거겠어? 어려운 거겠어? 어려워요. 매우 어렵겠지. 근데 얘는 이걸 따긴 땄거든? 그럼 이걸로 야, 이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 이 이재용이 하버드 MBA 어떻게 딴 줄 아세요? 그 연대 경영학과 졸업한 사람 중에 정현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재용보다 한 두어 살 많기 때문에 한 5, 60대 정도 지금은 나이가 되는데 이재용이랑 또래예요. 이 정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현호라는 사람이 자, 연대 갈 정도니까 똘똘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삼성에서 발탁을 한 거예요. 삼성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이 정현호가 아마 삼성 펠로우일 거예요. 삼성 펠로우란 말 알아요? 삼성 펠로우가 뭐냐면 그 삼성이 인정한 직원. 네, 삼성이 인정한 직원은 삼성 펠로우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우가 달라요. 대우가 다르고 삼성 펠로우 정도 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CEO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정현호가 아마 삼성 펠로우로 선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연대 졸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연대 졸업을 하고 정현호를 삼성이 힘을 써가지고는 정현호를 하버드 MBA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호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MBA를 수료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게요? 그 다음 이재용을 돈을 써서 기부 입학으로 하버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버드 같은 대학은 돈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돈 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미국은 사립대 같은 경우는 돈 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가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 공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학은 졸업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재용이 기부 입학으로 하버드 MBA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에서 정현호하고 이재용을 합숙을 시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둘이 같이 살아요. 보스턴에서 둘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재용의 모든 과제를 정현호가 다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현호가 이 과정을 거쳐봤죠. 거쳐봤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다 찍어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다 찍어주고 무슨 교수는 이렇게 낸다. 그 다음에 과제는 이거니까 과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재용 옆에 정현호를 몸종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현호의 노력으로 이재용은 하버드 MBA 학위를 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준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사야지 이런 생각하지. 돈이 많으면 이걸로 똑똑한 애 학교 보내가지고 학위를 따게 한 다음에 너 거기 빌붙어서 학위를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재벌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정신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존나 이 찐따겠어요? 아니 생각해봐. 봐봐. 사람으로서 배알이 있다면 지 아버지가 야 너 하버드 학위 하나 따라. 예? 하는데
왜 제가 어떻게 있다. 그 똘똘한 놈 하나 붙어줄 테니까 걔가 하라는 대로 해. 했을 때 인간이 배알이 있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무래도 학위든 내가 공부해서 따야 되는 거지 뭐 누구 직원 시켜가지고 따면 뭐 그게 제 학위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아버지가 야 내가 너 공부하는 똘똘한 애 붙여줄 테니까 저 하버드 가서 학위 하나 따와 했을 때 내 아버지 하는 그런 아들의 정신 상태예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 제대로 된 인간이겠어요? 찐따겠어요? 근데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배알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나락 운영시키면 네, 좆됩니다. 진짜. 좆됩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재벌 얘기를 왜 했느냐? 재벌이 그럼 왜 이렇게 찐따가 되느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욕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벌들 중에는 대부분 뭐가 된다? 재벌들 중에 대부분 찐따를 넘어서 변태가 됩니다. 예, 재벌 변태가 됩니다. 재벌은 변태가 돼요. 그래서 그 왜 옛날에 유명한 동영상 떴었잖아요.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몰라요? 예. 검색해 보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와요. 뭐가 있냐면 그 이건희 회장 그 일하는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그 이건희 회장 나이 들어가지고 이건희 회장 그 직원들이 항상 뭘 하냐면 이건희 회장이 필요한 여자들을 항상 수소문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을 수소문을 해서 여자들 대여섯 명을 데려다가 이건희 회장 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네, 시중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건희 회장이랑 하룻밤 보내면 기본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역할을 할 여자들을 전담하고 수집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 한 명 있죠. 거기에 있는 불려온 여자 있죠. 불려온 여자 중에 하나가 이걸 촬영한 거예요.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봐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희 회장 앞에 불려간다. 이건희 회장 앞에 불려간다. 사실 좀 쫄 수 있어요? 전혀 안 쫄아요? 좀 주눅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긍정적인 걸로 이건희 회장 앞에 불려간다면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쫄 이유는 없죠. 뭔가 약간 걱정은 좀 약간 이제 우측돼 있어도 그래도 난 합차 내가 당연하게 가는 건데 이러면은 특별히 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건희 회장 앞에 가서 성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 입장으로 이건희 회장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긍정적일까요? 쫄 수밖에 없을까요? 쫄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이건희 회장의 약점을 내가 잡아서 이건희 회장을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 이거 보통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희나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협박하면 어떻게 돼요? 이재용이나 이건희 같은 사람 협박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여러분 박근혜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왜냐하면 박근혜 같은 경우 운용하는 조폭 집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씨가 운영하는 조폭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이건 조폭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조폭들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조폭이 박근혜 씨가 운영하는 그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조폭 집단이 있거든요. 그게 대한민국 원탑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씨 협박하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변호사처럼 진짜 대단한 야당 대표 정도나 박근혜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좀 약간 이렇게
조만한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같은 사람 쉽잖아요. 쥐도 세리머니에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멘탈을 가지고 일반인이 이건희 회장 협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찍은 수집 여자 있죠. 사실 누구 의뢰를 받는 걸까요? 누구 의뢰를 받는 걸까요? 현대은행. LG. 홍라이의 의뢰를 받은 거예요. 홍라이. 홍라이가 누구냐면 이건희 부인이에요. 홍라희. 홍라희 씨라고 이건희 부인이에요. 이건희 부인의 의뢰를 받고 그 현장을 찍은 거예요. 왜 홍라희는 남편의 성매매 장면을 의뢰했을까요? 이혼하려고. 바로 이건희가 더 이상 회장의 자격이 없고 그 회장을 이재용한테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홍라희는 이미 이건희하고는 갈라섰고 홍라희는 이재용이랑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경영권을 순차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무섭죠?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그 황제와 같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유출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일반인이 재벌 협박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알겠어요? 어느 미친년이 500만 원 받고 하룻밤 놀고 오면 되는 걸 거기서 찍어가지고 지 목숨을 위태롭게 해요. 그럼 누가 뒷배가 있어 시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은 그 이건희 동영상 검색되죠?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그게 여러분 이건희 회장 재벌의 비리는 언론에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재벌 비리는 언론에 절대 안 나옵니다. 왜죠? 재벌이 언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재벌의 비리가 나온다는 건 또 다른 재벌이 그걸 유출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 재벌 변태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재벌이 놀다 할 게 없어서 재벌이 되거든요. 아니 하도 놀다 변태가 되거든요. 근데 재벌 중에 몇 명은 놀다 그러니까 놀 게 없어서 재벌이 변태가 되는 거예요. 놀다 공부를 해요. 놀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구. 공부를 하는 재벌들이 있어요. 왜냐? 모든 노는 것은 끝이 있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봐도 언젠간 배부르죠. 즐겁게 자도 언젠간 잠이 깨죠. 그 다음 너무너무 예쁜 여자랑 자도 그냥 그 순간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성욕이건 식욕이건 수면욕이건 그 모든 욕구는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에서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에 재벌들은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태 중에 뭐든지 아세요? 재벌들 변태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 하나를 납치해요. 그런 다음에 막 강간해요. 강간한 다음에 근데 강간이라는 게 맨날 하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것도 맨날 죽이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죽이다가 촬영을 해요. 촬영한 걸 자기 커뮤니티에서 돌려봐요. 재벌들이 극단적으로 변태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희생자가 될 여자를 전문적으로 납치해주는 업체가 생겨요. 이런 생각 안 들어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진짜요? 예. 눈물 났다. 이런 일이 어디서 주로 벌어져? 태국. 바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서 벌어져요. 아, 멕시코 마약 카르텔 보스 같은 경우는 하루 만지는 돈이 1,000억쯤 되거든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돈이 끝간데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걸 해요. 이렇게 변태가 돼요. 그럼 이 변태가 될 때 또 누구를 부르는 줄 아세요? 지역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정치권을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데서는 젊은 여성들이 순간적으로 납치되고 실종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겠죠.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 청사나 멕시코 정부 청사에는 지금도 엄마들이 가서 시위해요. 내 딸 찾아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걸 바로 잡겠어요. 절대로 해결할 그 이유가 없겠어요.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한편이니까요. 그래서 그 남미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변태가 되는지 알겠죠? 재벌 믿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재벌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변태들 중에 변태가 안 되고 놀다 너무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우연찮게 공부를 했더니 공부는 그런데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재벌들이 생겨요. 그 중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 있어요. 재벌 중에 놀다 변태 안 되고 공부하던 사람.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티코브라예요. 그 달본 사람. 화성이요. 자, 누구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케플러. 케플러에게 화성 데이터 넘겨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재벌이었는데 놀다 공부로 빠졌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중 한 명이 누구?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도 재벌입니다. 드브로이 재벌입니다. 놀다 18살인가 19살 되던 해에 더 이상 놀 게 없어가지고 야, 나 뭐하고 놀지?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야, 물리학이 재밌대 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재밌는 거야? 해가지고 바로 그날로 원서를 쓰고 파리 제2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괜찮네 해가지고 딱 석사까지만 석사까지 딱 하고 석사 졸업 논문 하나 쓰고 딱 나오거든요. 석사 졸업 논문 쓰고 딱 나온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까 또 놀아야지. 그래서 막 열심히 놉니다. 막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60 먹어서 할아버지 애들 손자손녀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노벨위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석사 논문 쓰신 거 노벨상 받게 됐다고. 그래서 60 넘어서 노벨상도 받고. 그래서 이거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상 받은 노벨상. 네. 그래서 삶은 드브로이처럼 알겠죠? 네. 놀다 공부도 좀 하고 노벨상도 타고 또 계속 놀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그러면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내용 부서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